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저의 정규 시리즈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학교 시험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정규 시리즈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의 친구들과 함께 시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어렵지 않아요. 역사는 떠들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떠들면서 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프린트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를 가장 먼저 피면 나오는 단원이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에 관한 단원인데요. 우선 역사의 의미. 역사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하며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를 역사라고 합니다. 즉, 역사는 인류의 과거란 소리죠. 근데 그런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우선 첫 번째, 팩트 그 자체, 즉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 기록자의 생각이 담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팩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반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자의 주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어떻게든 연구를 해서 과거의 발자취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것들이 뭐냐?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란 옛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유물들 아니면 유적지들, 이것들을 다 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료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걸 한번 필터링을 하고 봐야 돼요. 그 필터링하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 바로 사료 비판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냥 사료 보면 될 것이지 왜 굳이 필터링하고 그래, 귀찮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봤잖아요. 즉, 그렇게 기록자의 주관이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료에서는 기록자의 해석이 반영되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료 비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료 비판이란 사료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대 구분법과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인류의 출현입니다. 인류는 크게 4단계를 거쳐 변화했죠.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두 번째, 호모 에릭투스. 세 번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마지막,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특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최초의 인류이고 직립보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류, 호모 에릭투스. 불과 언어를 사용했고 중국, 베이징, 인도네시아의 자와 등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시체 매장 풍습을 갖고 있었고 이를 통해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이며 동굴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의 대표적 화석이 크로마뇽인 화석입니다. 약 45,000년 전 거죠. 자, 다음으로는 시대를 갑니다. 석기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시대는 두 가지 시대가 있었죠. 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무슨 석기? 그쵸, 돌을 떼서 썼다,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무슨 석기죠? 네, 돌을 갈아서 썼다, 간석기였습니다. 여기 경제라고 나오는데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경제. 쉽게 말해서 뭐 먹고 살았냐 이겁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 채집, 즉 사냥과 채집, 물고기 잡이 등으로 먹을 것을 구하였고,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식량을 직접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뭐라고도 하죠? 네,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용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거.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는 그냥 동굴에서만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 18페이지를 보시면 구석기 시대 때 만들었던 막집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 무인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나무 작대기로 막 여러 개 해놓은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막집입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땐 동굴이나 바위 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집 등을 지어 거주하였고,
신석기 시대 때는 정착 생활을 했어요. 아까 구석기는 이동사였는데, 그래서 아까 신석기와는 반대로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닷가나 강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구석기와 신석기 모두 평등 사회였고 자연물, 동물, 영혼 등을 숭배하는 일종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류는 뭘 드디어 만들어내게 됐냐? 문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문명은 뭘 끼고 자랐죠? 그쵸, 강을 끼고 자랐습니다. 그럼 세계 4대 문명의 대표작들과 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이집트, 나일강, 인도, 인더스강, 중국, 황허강이었습니다. 이 문명 발생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강 유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관계 농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 농업이 뭐냐? 그냥 강에 있는 물 끌어다가 농사 지을 때 쓰는 겁니다. 그걸 관계 농업이라고 하고, 다음,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하면 관계 농업을 통해 증가하고 교역이 늘어납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밥 먹고도 다 남고 계속 농사 짓는 건데, 이제는 밥을 먹어도 쌀이 남는 거예요. 그걸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되는데, 그런 잉여 생산물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계급에서 높은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은 청동제 무기를 이용한 정복 활동을 벌이고 물자도 교류하며 문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문명 뭐였을까요?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껴서 발생했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지형이었죠? 네, 개방적 지형이었습니다. 농사에는 이게 좋아요. 근데 방어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이민족들의 침략이 많이 자자 국가가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진짜 막 가을 되면은 돈 다 뺏기는데 나 죽은 다음에 뭐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이놈의 인생하고 있을까요? 그쵸, 내 이놈의 인생하고 있겠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현세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회 불안으로 현재 삶의 안정을 중시하였고, 정치는 신권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이 여러 명, 즉 다신교를 믿었고, 이 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지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지구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지구라트 사진은 교과서 22페이지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아까 현세적 세계관을 믿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여기 프린트에 나오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로는 달력으로는 태음력을 썼는데, 태음력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음력입니다. 그리고 60진법을 썼는데, 여러분 1분은 몇 초죠? 네, 60초죠.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입니다. 이게 60진법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문 같은 데 쓴 쇠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여 문자를 만들었다 해서 쇠기 문자를 사용하였고,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점성술을 쉽게 말해서 그냥 점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개방적 지형이어가지고 많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자주 바뀌는 와중에 여기에 대표적 국가가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인데요.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함무라비 왕께서 매우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기시죠. 바로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는 겁니다.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은 함무라비 법전 조항들이 나오는데, 또 교과서 22페이지에 함무라비 법전 그 모양하고 그 조항들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 법 조항들을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해를 왜 하냐면은 이걸 통해서 이 사회상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귀족, 노예, 평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를 통해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은화 1만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걸 통해 사유재산이 있었고 화폐가 사용되었다. 즉 상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빌로니아 왕국은 나중에 함무라비 왕이 죽고 철기와 전차를 사용한 히타이트인들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옆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인데요. 기원전 3000년경에 발생하였고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지형이었죠? 네, 개방적 지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반대로 폐쇄적 지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집트 가보시면은 죄다 사막이잖아요. 그런 걸 폐쇄적 지형이라고 합니다. 쳐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폐쇄적 지형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내 이놈의 인생하고 있었는데 얘는 그 반대로 나 죽은 다음에 뭐 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아는 그 이집트의 미이라, 피라미드, 사자에서 그게 다 이런 내세적 세계관, 즉 나 죽은 다음에 뭐 하지? 일종의 사후세계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세계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또 이런 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 사상이죠. 자, 정치는 신권 정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믿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의 아들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 돼. 그러면서 제사도 주관하고 이게 신권 정치입니다. 그리고 문화로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무슨 달력 썼었죠? 네, 태음력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아까 태양신의 왕이 태양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소포타미아 몇십진법이었죠? 60진법이었죠? 근데 이집트는 반대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0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어떤 문자? 네, 쐐기 문자 썼었죠. 여기는 상형 문자 썼었습니다. 상형 문자가 뭔지는 한자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라는 데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이게 사람들을 막 자주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인근 유역 국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니키아인데요. 해상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였고 카르타고 등과 같은 식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로는 표음문자를 썼는데요. 이 표음문자가 나중에 그리스로 넘어가게 돼요. 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이게 뭐가 되냐? 알파벳이 됩니다. 그게 이 표음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헤브라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위치해 있던 국가인데요. 이 팔레스타인이 어디냐면은 현재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헤브라이가 만들어졌고 얘네가 근데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다는 거는 뭔 종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유대교를 헤브라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유대교가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자, 다음으로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얘네는 좀 특이하게 계획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계획도시의 대표적인 두 개가 뭐였죠? 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했었습니다. 뭐 외우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 암기법을 추천드려요. 하모니, 하라파, 모헨조다로, 그리 니자 빼고 하모니 이렇게 외우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과 상업 등도 발달했습니다. 얘는 청동기를 썼었고 메소포타미아 무슨 문자? 쐐기 문자. 이집트 무슨 문자? 상형 문자. 얘네는 그냥 그림 그대로 그렸어요. 그림 문자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아리아인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나중에 정규 시리즈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리아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정규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리아인이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기원전 1000년경 되면 그 근처에 있던 겐지스강까지 진출을 해요. 얘는 철기를 사용했는데 사실 아리아인들은 이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반대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스트제라는 매우 엄격한 신분제를 만들었고 이 카스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베다라는 경전을 만들었고 그 베다라는 경전을 사용한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이 브라만교는 나중에 힌두교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되고요.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황허강, 창창강이라고 하는데 이 창창강이 어디냐면 양쯔강, 다른 말로 하면 장강입니다. 이 유역의 비옥한 활토지대에서 청동기 농경 문화가 발달했고 기원전 2500년경에 황허 유역을 중심으로 초기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최초의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가 나온대요.
바로 상나라입니다. 위에 있는 나라죠. 사실 하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기록으로만 남아가지고 유문이 없어서 역사가들은 하나라를 국가로 안 칩니다. 아무튼 기원전 1600년경에 황허한 중류를 중심으로 상나라가 세워졌고 수도는 은허였어요. 그래서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사회로는 청동기와 석기를 함께 썼고 아까 메소포타미아 무슨 달력 썼었죠? 태음력 썼었죠? 얘네도 태음력 씁니다. 그리고 조상을 섬기고 순장풍습이라는 거였는데 순장은 뭐냐면 이거 좀 잔인한 건데 나 주인이 죽으면은 뭐 노비들이나 아니면 와이프까지 같이 묻는 거예요. 잔인하죠? 네. 그리고 정치는 아까 이집트가 무슨 정치였었죠? 네. 신권 정치였었습니다. 얘네도 신권 정치였는데요. 그렇다고 뭐 왕이 신의 아들이다 이런 건 아니었고 왕이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게 됩니다. 즉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은 점을 쳐서 결정했는데 이걸 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한 게 뭐냐? 갑골 문자입니다. 이 갑골에서 고는 뼈 골자고 그래서 거북이 껍질이나 등껍질이나 아니면 동물의 뼈 위에다가 글을 써서 기록한 걸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 이 갑골 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교과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갑골 문자는 제사, 전쟁, 농사에 관한 일을 점칠 후 거북이 백딱지나 동물의 뼈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갑골 문자가 한자 시간에도 중요한 게요. 이 한자의 기원이 갑골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 상나라는 결국 주나라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나라입니다. 기원전 11세기경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황허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창장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나라가 영토가 너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처럼 막 왕이 직접 일일이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믿을 가족들이나 아니면 공신들한테 야 너희가 가서 나 대신에 네가 좀 관리해라 한 건데 이걸 뭐라고 불렀죠? 네, 봉건제라고 불렀습니다. 토지를 나누어 주어 제후국을 세운다는 뜻인데 우선 수도 부근은 왕이 직접 다스려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아 다스리게 하는데 그리고 또 사실 주나라가 상나라랑 원래 있던 나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게 정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 천명사상, 즉 나는 하늘의 명을 받들어 왕이 된 거다. 즉, 이런 천명사상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즉 덕치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막 아들이나 아니면 공신 같은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은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고 또 왕은 또 왕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혈연관계가 족보를 보면 엄청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족보 보면은 가족이야, 남이야 이게 돼 있는 거예요. 혈연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제후국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원전 8세기경 서북쪽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서쪽의 호경에서 동쪽의 나급, 러양, 낙양이라고도 해요. 러양으로 나급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사회 혼란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 상나라와 주나라에 관해서는 교과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명이 형성됐습니다. 그런 다음엔 뭐가 등장하죠? 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제국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우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제국이 등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서아시아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빌로니아가 쇠퇴한 이후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기원전 7세기 우수한 철제 무기와 전술로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정복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로 반란이 일어나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 다시 나라들이 찢어지거든요. 그 나라들을 이후에 이 나라가 다시 합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뭐죠? 네,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하는데 키루스 2세 때 메디아, 바빌로니아 등을 정복하여 제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다리우스 1세 별표 쳐주세요. 다리우스 1세 때 인더스강,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체제 일환으로 20개 제국을 20개로 쪼개고 20개 주로 쪼갠 다음에 그 주의 총독을 파견하고 근데 총독만 믿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총독을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화폐를 통일하여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업과 물자 교류를 활성화하게 하여 국고를 늘리게 하고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휴게소 같은 역참을 설치하였습니다. 아까 아시리아가 왜 망했다고 했죠? 네, 강압적 통치로 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는 피정복민들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나라에 세금만 내면은 너희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심지어 자치도 허용했어요. 이건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그 덕에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통일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은 아시리아와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그 반대 대조적인 그 통치 방법이 나오는데요. 한 번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잘 나가던 페르시아가 지중해 패권을 얻기 위해, 지중해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 그리스 폴리스들과 전쟁하게 되는데, 이거 이따 나오겠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페르시아가 사실상 말아먹어요. 그래서 이후에 페르시아가 쇠퇴의 길을 걷고 마케도니아에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놓으세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기원전 3세기가 되었습니다. 이란계 유목민족이 파르티아를 건국합니다. 여기 교과서 30페이지에 보시면은 파르티아와 사산왕조, 이따 나오겠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지도가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당시 유럽 최강자였던 로마와 동양 최강자 중국을 연결하는 딱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돈 벌기 딱 좋은 곳이죠. 동서무역으로 번영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유역과 인더스강 유역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와의 갈등으로 쇠퇴하였고 결국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 3세기 파르티아가 멸망하고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계승을 표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처럼 지방의 총독을 파견하여 하고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등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서무역을 독점하고 로마 제국과도 경쟁하였고요. 하지만 내부 반란과 비잔티움 제국과의 싸움 등으로 쇠퇴하였고 결국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페르시아의 문화입니다. 아까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폈다고 했죠? 네, 관용 정책을 폈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문화를 수용했다는 뜻인데요. 즉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또 별개로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도 많이 만들어서 유명하고 종교가 이때 유명한 게 나옵니다. 바로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데 세상을 선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신 아리의 대립으로 파악하였고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1세 후원으로 확산되었다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는 교과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에도 드디어 통일 국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주나라가 수도를 낙양으로 옮긴 이후에 많이 약화되었다고 했잖아요. 주나라가 수도를 러양으로 옮긴 이후부터 진나라가 다시 재통일할 때까지의 그 공백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와 전국이라는 역사서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정치적으로는 여러 나라들이 성립되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혼란했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발전한 시기입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는데 이때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소를 이용하여 농사짓는 우경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였는데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였고 화폐가 사용되어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전쟁 규모도 확대되었고 철제 무기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왕들마다 또 그 나라 케이스마다 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가 다르잖아요. 그게 참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것들이 되게 학파가 많았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제자백가라고 불렀습니다. 각국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부국 강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학파인데 네 가지 대표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가, 두 번째, 묵가, 세 번째, 법가, 마지막 도가입니다. 첫 번째, 유가.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공자, 맹자시고요.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 정치를 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가. 제 대표 학자는 묵자고요. 혈연과 신분을 뛰어넘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가. 주요 사상가는 한비자이고 법과 제도에 따른 엄격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치주의고요. 마지막, 도가.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노자, 장자십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른 삶을 추구하셨죠. 이 도가가 나중에 발전되어 도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 법가 사상을 토대로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기원전 221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진왕은 나는 왕 오브 왕이야. 나 왕 중의 왕이야. 나는 황제야. 라는 뜻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나는 최초의 황제야 해서 시황제를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왜 주나라가 망했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나라가 무슨 지방 통치 체제를 썼었죠? 봉건제를 썼었죠. 근데 진나라는 이번에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보자. 군현제라는 새로운 지방 통치 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 20개 주로 나누고 총독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 현을 설치하여 각 분현에 직접 황제가 관리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망과 장비, 화폐, 도량형, 도로망을 정비하고 화폐, 도량형, 문자 등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가 사상을 채택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사상 유가, 묵가, 도가 다 배제시킵니다. 그거 대표적으로 육아 관련 책들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했습니다. 책을 불태웠다. 분서. 학자들을 생매장했다. 갱유. 합쳐서 분서, 갱유라고 하죠. 그리고 대외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 영토 확장 정책을 피고 만리장성을 건설하였습니다. 근데 만리장성만 건설한 게 아니고 이때 대규모 토목공사로 도로도 건설하고 아방궁이라고 해서 진짜 화려한 궁전도 짓고 심지어 진시 황릉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진짜 여러 개를 한 거예요. 심지어 대규모예요, 대규모.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의 백성들을 너무 자주 고용하고 또 법가대로 법치주의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가혹하게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진승 5광의 난이 일어나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통일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싸우게 돼요. 누구랑 싸우느냐? 여러분, 초한제 아시죠? 초한제의 대표적 두 인물이 누구죠? 항우와 유방입니다. 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을까요? 유방이 이기셨죠? 이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고 한 고조가 됩니다. 이 한 고조는 군국제를 시행하는데 쉽게 말해서 봉건제와 군현제의 절충안입니다. 주요 지역은 황제가 직접 군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는데 그 외 지역은 제후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군현제고요. 나중에 한무제 때 이게 다시 군현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한무제 때는 대외 팽창 정책을 되게 많이 추진했는데 흉노, 고조선 등을 정벌하고 비단길도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대외 팽창 정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에 대해 사사로이 소금과 철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불렀죠? 네, 전매제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중서라는 학자의 권위에 따라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정하였습니다. 근데 한무제 사후에 외척과 환간의 다툼이 심화되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봉건제, 군현제, 군국제의 표가 나오는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무제 사후 되게 외척 분열이 많았는데 기원 후 8년
외척 왕망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토지 제도 개혁을 왕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해요. 결국 기원후 25년에 후한 광무제한테 신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신을 기점으로 신 이전에 있었던 한을 전한, 신 이후 다시 건국된 한을 후한이라고 하는데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게 되고 이때 호족이라고 해서 지방의 세력가들이 광무제를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호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후한은 지방의 농민들을 호족들이 지배하는 구조였고 농업 생산력이 이때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또 얘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외척과 환관이 또 싸워요. 우리 삼국지 보면은 외척하고 십상시라고 해가지고 10명의 환관들끼리 맨날 쳐맞고 싸우잖아요. 그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농민 반란, 황건적의 난,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맨 처음에 나온 거 아실 거예요. 황건적의 난과 호족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 후한 망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의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유교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한무제 때 동중설한 사람이 이걸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잡아야 된다 해서 육아를 통치 이념으로 잡게 되고, 근데 통치 이념으로 잡으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재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대학교보다 더 커요. 그래서 태학이에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대학교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태학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근데 학교만 있으면 뭐예요? 교수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오경 박사라고 합니다. 또 이때 분서갱유 때문에 책이 많이 소실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연구하는 학문이 훈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역사서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유명하고 과학기술로는 해시계, 지진계 등이 발명되는데 체륜의 제지술에 대표주세요.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서교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고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라 때 중국 문화의 기틀이 잡히게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잠깐 그리스 폴리스 얘기를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그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문명과 폴리스의 형성과 발전. 우선 에게 문명인데 기원전 2000년경 에게의 주변 지역에서 여러 문명이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문명이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트로이 전쟁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가 이 에게 문명 때예요. 그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에게 문명이 망하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해안에 가깝고 방어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도시 국가들인 폴리스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폴리스의 구조는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광장이 있는 아고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올림피아 제전, 이게 나중에 올림픽 기원이 돼요.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폴리스 간의 유대감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폴리스의 대표 주자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우선 아테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초기에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담당하였다가 점차 평민에게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왜냐면 부유한 평민들이 자비로 또 무장하고 나라를 지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좀 뭔가 이게 좀 세지는 겁니다. 아무튼 민주정 발전 과정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우선 솔론, 재산 정도에 따라 부유한 평민에게 정치에 참여해야 될 권리를 부여한다. 금정권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 정치 참여에서 재산 자격 기준을 그냥 날려버리고 도편 추방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도편 추방제가 뭐냐면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어 10년간 해외로 추방한 제도인데 일종의 선거인데 안 좋은 의미에서죠. 그리고 페리클레스 때 아테네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페리클레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추도사가 있는데 요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민회가 설치되는데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들이 다 이 민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민회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첨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이 주요 관직과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하는데 옛날에는 근데 또 일해야 되는데 또 공무원 하긴 또 힘들어가지고 좀 이게 신기한 게 월급을 안 줬어요. 이때 나라에서.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 때부터 나라에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성과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여기 교과서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스파르타. 우리 스파르타 하면은 좀 센 이미지잖아요. 그게 정치 체제가 그래요. 군국주의 정책인데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 계층을 지배하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격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고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왕과 귀족이 정치를 주로 담당하긴 했는데 국가 중대사는 대부분 민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요. 다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아까 아케네메스에서 좀 잠깐 나왔죠. 기원전 5세기에 서아시아를 통일한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침입하게 됩니다.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근데 폭풍우 때문에 그냥 망했어요. 군대가 폭풍 때문에 없어졌어요. 2차 때 쳐들어오게 되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격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3차 침입 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작살내면서 결국은 폴리스 세계가 자신들의 세계를 지켜내게 됩니다. 그 결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게 왜 델로스냐면 델로스 동맹 그 자금을 모아두는 데가 델로스 섬이었다고 해서 델로스 동맹이에요. 근데 아테네가 사실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페르시아 군대 대함대를 격파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 체결 이후에 아테네 세력이 급속도로 커져요. 근데 또 아테네가 그러니까 진상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폴리스들한테 좀 많이 욕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불만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맹이 충돌하게 되고 결국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스파르타가 결국 이긴 했는데 너무 다 피해가 커가지고 오랜 전쟁으로 폴리스 세계 전체가 결국은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 마케도니아한테 폴리스들은 모두 정복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합리적, 인간 중심적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였다는 겁니다. 교과서 39페이지에 파르테논 신전과 아테나 여신상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학. 사실 그리스 문학 하면은 누가 뭐래도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미술로는 아까 말씀드린 아테네 여신상, 파르테논 신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철학은 소피스트들이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데 이거를 반대하신 분이 누구죠? 소크라테스 형이죠. 소크라테스께서 객관적,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사상이 계승되게 됩니다. 이는 헬레니즘 시대까지도 계속 가요. 역사로는 이게 책 이름이 똑같아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뤘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하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도 합니다. 과학 쪽에서는 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수학에서는 진짜 이분 이름 못 들어봤으면은 진짜 수학 공부 안 한 거예요. 누굴까요? 네, 피타고라스죠. 이 두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세계인데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게 원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인데 원래는 폴리스들한테 급이 안 된 나라였어요. 원래 볼모 보내고 그런 데였는데 근데 볼모들이 돌아오면서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그리스 세계를 결국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가 정복을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암살당해요. 그래서 잠시 독립을 했거든요. 결국은 알렉산드로스가 다시 통합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를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하고 동방 원정을 진행하게 돼요. 어디까지 갔냐?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합니다. 근데 인더스강 넘어서 인도까지 가고 심지어 중국까지 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알렉산드로스가 잠깐 풍토병 걸려서 가시거든요. 골로 가시거든요. 그 이후에 제국이 시리아, 마케도니아, 이집트로 3등분으로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참고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정책을 우선 알아봐야 되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그리스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리스어를 공유하여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전제 군주정,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우리 총독 파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승하고 정복지인들을 관리로 등용하여 관용 정책도 잘 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치 잘했어요. 근데 그분 죽고 나중에 제국 3등분이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스토아 학파, 금욕을 강조한 학파가 나오고 에피쿠로스 학파, 정치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학파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있다가 아까 제국 3등분 되고 이 3등분이 결국 나중에 로마한테 각계격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형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개인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문화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아 학파, 금욕을 강조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였습니다. 자연과학으로는 아르키데메스, 유클리드가 그 유클리드 기하, 그 현재 배우는 도형 그쪽이 다 유클리드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미술로는 밀로의 비너스, 그리고 라오콘 군상. 이것들은 교과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 이탈리아에서 도시 국가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왕정이었어요. 왕에 의해 통치를 하다가 왕이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귀족들한테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6세기 초예요. 기원전. 초기 공화정은 귀족들이 원로원이라는 의회를 가지고 있고 그 원로원에서 누굴 뽑느냐? 집정관이라고 해서 일종의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누구 뽑냐면 2명이고 임기는 1년입니다. 근데 처음엔 이렇다가 나중에 로마가 중장보병이라고 해가지고 평민들이 되게 군대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정복전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게 되고 정치 참여 요구가 커지자 결국은 평민회라는 것을 만들고 호민관이라는 평민의 대표가 선출되게 되고 여기 프린트에는 안 나오는데 집정관 한 명을 시민으로 두게 합니다. 기원전 3세기경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억에 여기 보면 로마 공화정 구조의 프린트에 로마 공화정 구조 나오죠. 거기 보면 기억이 호민관입니다. 로마가 기원전 3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기존의 지중해 패권자가 누구였냐면 페니키아의 후예였던 카르타고였어요. 이 카르타고와 지중해 패권을 갖고 한판 싸웁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여기서 로마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근데 사실 군인들이 거의 다 평민들이에요. 농사 짓던. 근데 다시 와보니까 농지는 또 그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그 와중에 전쟁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줘. 결국은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 이때 또 뭐가 들어오냐. 정복지에서 값싼 곡물이 대량으로 유입돼요. 게다가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이라고 그 대농장까지 경영하게 되면서 진짜 자작농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민들은 진짜 완전 죽을 맛이었어요. 이걸 해결하고자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해요. 농지를 분배하고 싼 값에 곡물을 대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원로원들과 귀족 등의 반대로 죽어요. 아예 그라쿠스 형제가 나중에 결국은 너무 반대로 실패하게 되는데 로마가 이렇게 나중에 결국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변하거든요. 공화정이. 근데 그 이유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군인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별다신 분들의 지지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막 군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근데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장군들과 함께 삼두 정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본인도 포함해서 삼두 정치는 누구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나중에 크라수스 빠지고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랑 붙게 되거든요.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카이사르가 이겨요. 그러면서 카이사르가 사실상 로마의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카이사르가 원로원에게 암살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또 싸워요. 안토니우스와 이번에는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싸워요. 정확히 말하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우는데 이걸 악티움의 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완전히 날아가고 원로원들이 결국 쫄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손 떨면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후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아누스가 종신 집정관, 종신 호민관, 종신 원로원 의장, 군 총사령관, 한마디로 황제가 돼요. 이때부터 로마의 제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부터 약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가 물리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라틴어로? 네,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 죽고 오현제 시대가 들어서면서 완전 완벽한 로마의 황금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후 오현제 시대 이후에 로마가 완전히 혼란스럽게 빠지게 돼요. 군인들이 항상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정복전쟁이 이때쯤에 중단돼요. 그러면서 라티푼디움이 사실 노예들에 의해서 경영된 농장이었는데 노예가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농업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때 게르만족하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침입해요. 즉 외부의 침입까지 오면서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토는 교과서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로마의 멸망을 막기 위해 디오클레이티아누스 대제가 제국을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서로마, 동로마로 나누고 황제와 부황제를 나눠서 4분할 통치를 하는데 그걸 다시 또 재통일한 게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분이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되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크리스트교가 불법 종교였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죠? 네, 현재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흥망성쇠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되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해요. 476년에. 이때부터는 사실 유럽의 고대가 끝났고 서로마 멸망 이후부터의 중세라고 봅니다. 반면 동로마 제국, 비잔틴이라고 하는데 이 동로마 제국은 이후로도 1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나중에 1600년대 오스만한테 망해요. 그건 나중에 나올 거고 로마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뭐였죠? 네, 합리적 인간 중심적, 헬레니즘은 네, 개인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로마는 실용적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로마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로마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이잖아요. 그런 큰 원형 경기장이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거예요. 건축이 로마가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도로, 다리, 수도시설을 정비했고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 건축물도 세웠습니다. 법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관습법이라고 해서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지는 건데 문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전해지는 법. 근데 이게 나중에 너무 문제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성문법이라고 해서 쓰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12표법이라고 해요. 이게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고 이게 나중에 시민법, 로마 시민을 위한 법으로 변하고 그게 만민법, 즉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민법으로 변하는데 또 결국 마지막에 로마 법률을 집대성한 게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교과서 43페이지의 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이 만드셨죠. 십자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가 등장하게 되었고 사랑과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12사도 있잖아요. 그 12사도들이 막 로마 제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크리스토교를 전파를 해요. 그러면서 노예, 여성, 하층민 등 소외된 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데 사실 크리스토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이에요. 근데 이 로마가 황제 숭배, 즉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해요. 그럼 뭐 어떻게?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콜로세움을 사자밥으로 보내요. 진짜로. 자, 그러면서 크리스트교들을 처형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까 말씀드린 밀라노 칙령으로 국교와 공인하게 되고 4세기 말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종교로 변화하게 됩니다.
2-1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1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교 힌두교는 패스하도록 하고, 위진남북 쪽 가겠습니다. 아까 후한이 망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실 역사 대부분의 사람들 역사하면 이것 떠올리죠. 네, 삼국지가 시작됩니다. 삼국시대가 시작되는데 위초고 이 세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조조의 위나라였죠. 근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와중에 조조 아들이 나중에 그 사마소한테 뺏기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진나라가 돼요. 진나라가 되고 총나라는 그 전에 망했고, 그래서 오나라 먹으면서 진나라가 결국은 다시 중국을 재통일해요. 근데 왕이 계승으로 또 다툼을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진나라는 남쪽으로 이동할 동진이 돼요. 동진이 되고 화북지방, 그러니까 그 황허강 쪽을 화북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화북지방을 유목민족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는 5호 16국 시대라고 해서, 5호는 5부족의 5랑케와 16국 6개의 나라인데, 얘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남쪽에서도 남쪽대로 치고받고 싸워요. 이후 수나라가 중국을 다시 재통일할 때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59페이지 지도 참고해 주시고요. 화북 지방에서 어떻게 전개됐냐? 북위가 나중에 북쪽을 화북 지방을 통일해요. 근데 이 북위의 효문제가 뭔 정책을 시행하죠? 네, 한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족화한다는 거예요.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을 폈는데,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하고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강제로 고치도록 해요. 반대로 창창강 이남, 즉 양쯔강 쪽, 그러니까 동진 쪽에서는 송나라가 나오고 제나라가 나오고 양나라가 나오고 진나라가 나오고 그냥 완전 난리였어요, 난리. 경제는 사실 원래 이 화북지방이 어디에 본거지였냐면,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면 손권이 여기 지역이거든요. 손권 때부터 강남지방이 개발이 돼요. 이 강남지방이 개발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 강남지방이 또 곡창지대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농사 잘 짓는 그 화북지방 기술자들이 오면서 여기가 완전 금싸라기 땅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강남지방이 개발되면서 빠르게 경제가 발전되고 화북지방과 나중엔 경제력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는 구풍중정제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구풍관인법이라고 해요. 각 지방의 중정관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재능, 인품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정부에 추천하고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인데, 이게 엉뚱하게도 호족의 문벌귀족하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지방관에 보통 뭐 그런 감찰관 파견하면 높으신 분 아니에요? 높으신 분들은 보통 높으신 분들의 자제를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대로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족이 귀족화가 되죠. 문벌 귀족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로는 아까 한나라 때 뭔 종교가 들어왔다고 했죠? 네, 불교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나라 때 들어왔는데 유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 때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됐는데, 왜냐면 불교가 사실 혼란스러울 때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약간 이런 게 강한 종교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북조라는 거는 그 북이 지역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원강, 문먼석굴을 조성하였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황제의 얼굴을 떠왔다. 그러니까 황제가 부처다, 뭐 이런 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또 무슨 종교가 나오냐? 우리 아까 제자백가 중에 뭐 있었어요? 도교 있었죠. 도가가 도교가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도가 사상에 중국 민왕 신앙이 합쳐져서 도교가 되고, 이 청담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남조에서 유행한 거예요. 남조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중림 칠은입니다. 교과서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시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서예는 왕이지, 회화는 고개지, 여사 잠도가 유명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드디어 다시 중국이 재통일되게 돼요. 그 재통일한 나라가 어디냐? 수나라입니다. 수문제가 통일하게 되었는데, 위진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고 수문제는 중국을 재통일했습니다.
토지 제도와 군사 제도를 정비하였고 과거제 시행 별표 쳐주세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고 문벌 귀족의 관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제는 나중에 우리나라로도 가고 청나라 때까지 시행된 제도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수문제 아들 수양제 때는 대운하라고 해서 사실 중국 강이 남북으로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대운하를 건설하였고 이게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의 통합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진나라가 토목 건축 너무 많이 해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고구려로 또 쳐들어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을지문덕 장군님의 살수대첩으로 말아먹었어. 결국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게 되고 무리한 운하건설, 고구려 정복에 실패하게 되면서 국력을 그러니까 막 소모하게 되고 각 집안의 반란으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고 나서 생긴 나라가 어디냐? 당나라입니다. 당고조 이연 수나라 멸망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전역을 장악하였고 장안을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안성 잘 기억해주세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장안 잘 기억해주세요. 그 발전 아들 당태종 이세민 때 율령체제를 만드는데 이 율령체제는 그냥 황제의 명령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법입니다. 법. 그리고 중앙아시아 돌궐을 정복하여 동서교역력을 확보하였고 당고종 아들이에요.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흥망성쇠전에 결국 망하게 되죠. 탈라스 전투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이슬람 아바스 왕조에게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의 제지수 근데 이 탈라스 전투가 그렇게까지 큰 전투는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의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때 중동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러면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나중에 전 지구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사의 단이라는 게 터져요. 안사에서 안이 누구냐면 안독산이라고 절도사라고 그 지역의 지방의 군대를 담당한 군사령관이에요. 근데 안독산과 그 부하 사사명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나중에 진압되게 돼요. 근데 절도사 세력한테 진압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절도사 세력한테만 힘이 너무 강하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절도사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농민 반란,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으로 더욱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절도사 세력한테 망하게 됩니다. 통치제도 중요한 거 나오죠. 삼성육부제 별표 쳐주세요. 교과서 62페이지에 표 나옵니다. 삼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순으로 정책을 본 다음에 2호 예병형 공부 얘네 잘 기억해주세요. 삼성육부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6조까지도 가고 일본으로도 건너가고 발해로도 건너가거든요. 이게 율령의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지방은 구년제를 좀 보완한 주현제를 실시했고 토지제도는 균전제라고 해서 성인 남성에게 일정한 토지를 분배하였습니다. 이 결과 자영농을 형성하게 되고 그 자영농을 형성한 걸 바탕으로 조용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조는 수확량의 일정량을 세금으로 내는 거고 용은 내 몸으로 노역할 때 끌려가고 그런 거고 조는 옛날 여러분 혹시 진상이란 말 아시죠? 진상이 사실 원래 특산물 납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상이 되게 횡포가 심해요. 나중에 한국사 가면 또 나오겠지만 박람이라고 해서 되게 심한데 아무튼 그 폐단을 막고자 만든 게 조, 즉 직물, 왜냐면 그 당시 옷감이 돈이었거든요. 그 옷감으로 대신 내게 하는 거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조세를 확보하게 되었고 군사제도는 부병제라고 해서 옛날에 쌀 농사 많이 졌잖아요. 가을에 추사고 나면 겨울에 놀잖아. 나라 입장에선. 그 시간 동안 군사훈련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전쟁 나가게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일정한 수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국방력이 강화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균전제가 모든 바탕이었는데 나중에 귀족들이 대토지주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근데 농민들한테 나눠줄 토지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소작농을 전락하면서 이 세계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당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의 문화는 이때 문벌귀족이 아직까지도 있었거든요. 귀족적 문화학에서는 이백, 부보 등의 시인이 활약했는데 이백은 입만 열면 시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의 신선이다.
라고 불렸고, 서에서는 구양순, 회화로는 왕유의 산수와 유학으로는 공영달의 오경정이 중요합니다. 훈과학을 집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과거제 과목이 유학이었잖아요. 이 유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는데 교과서가 없어. 어떻게 공부를 해? 오경정이가 유학 교과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오경정이가 편찬됐고, 근데 이 당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처럼 관용정책까지는 아닌데 좀 신문물 수용에 되게 오픈마인드였어요. 그래서 국제적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비단길, 바닷길 등을 이용하여 서역과의 교역, 서역은 참고로 중동입니다. 서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문화로는 그 서역인들을 표현한 당삼체라는 도자기가 제작되었고, 페르시아 문화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로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네스토리우스교라고도 불리고요. 이슬람교 등의 외래 종교가 이때 유입됩니다. 또 따로 이건 국제적 종교였고, 따로 국내적 종교는 불교, 승려 현장이 서역과 인도 등을 순례 후 대당서역이 별표 쳐주세요. 대당서역기 등의 여행기를 집필하였습니다. 도교는 왕실의 후원으로 발전하였고, 도교 사원들이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국사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주세요. 일본 갑니다. 일본 우선 첫 번째 야요이 문화입니다. 우선 여러 작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근데 신기하게 섬나라잖아요. 일본은 섬나라인데 근데 이때 청동기와 철기가 일본 함께 들어와서 혼용해서 썼어요. 청동기와 철기. 원래 보통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일본은 구,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같이 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야요이 문화 이후 뭐가 등장하냐?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통일 국가가 이때 만들어지고 중국과 한반도와 문화 교류를 하면서 문화가 많이 발전해요. 그러면서 이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쇼투쿠 태자가 불교를 장려하여 왕권을 강화하였고, 이러면서 아스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쇼투쿠 태자 그림이 있는데 그건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이때 불교 들어온 다음에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일어나요. 다이카 개신이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건데, 이때 옛날에 사실 일본을 외나라라고 부르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일본이란 국호를 쓰고 덴노, 즉 천황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문화로는 아까 쇼투쿠 태자가 불교 장려했듯이 불교가 유행했고, 이후 야마토 정권, 이때도 아스카 시대도 야마토 정권이에요. 근데 이후에 나라 시대가 시작돼요. 정치로는 헤이조쿄, 나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이게 나라가 장안성을 모티브로 만든 일종의 계획도시입니다. 거기를 건설하게 되는데, 문화로는 불교가 발달하게 돼요. 도다이사 그 정전이 나오는데 그건 교과서 6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역사서로는 고사기, 일본 서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헤이안 시대. 즉 교토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좀 귀족들이 많은 데였어요. 그래서 천황의 힘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확장되게 되고 장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냐? 무사. 일본어로 뭐죠? 사무라이. 이때부터 사무라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화로는 사실 이때가 당나라랑 신라가 함께 망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일본 특유의 문화, 국풍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일본 하면 생각나 뭐 다다미 아니면은 뭐 일본 옷, 일본 전통 옷, 그런 게 다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로는 가나 문자, 한자를 좀 변형한 가나 문자가 사용이 되고, 문학으로는 겐지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4대 요소 중요합니다.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지역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지만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칩니다. 우선 첫 번째 한자인데,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용 문자로 사용되어 사상 문화 교류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다른데, 연안박지원의 연하일기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종이 한 장 놓고 한자로 자기 써서 한자로 놓고 보면은 알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두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가나 문자, 베트남에서 이 쯔논 문자가 한자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 6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교. 중국에서 한때 이후에 한 이후의 통치의 정석이 되었죠. 주변 나라로 전파되어 한반도 등에서도 정치 이념으로 정착되었고, 불교. 대승불교 뭐 상정불교가 있는데 그건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2-1에 나오는데 저희가 2-1을 안 했으니까 안 나올 겁니다. 대승불교가 나오고 중국을 거쳐 한반도, 일본 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왕실의 보호로 성장하였고 사원과 석굴사원, 뭐 우리 불국사네. 석굴암, 아니면 일본 도다이사 대불, 뭐 룸먼석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율령. 당에서 완성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로 발해 일본 등이 삼성 육부를 모티브로 했다. 정치체를 모티브로 하고 나중에 이게 조선시대도 가고 뭐 되게 오래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